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24장 전의의 뒷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 과정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과 전의를 종합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따로 있어서 복습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전의로부터 전기장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의의 정의를 먼저 써볼 텐데요. 전의는 전기장을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선적분을 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울 것은 전기장을 전의로부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V는 E에 대해서 어떤 수식이 쓰여졌다라고 하면 그냥 반대로 E는 V로 쉽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이 전기장과 전의 사이의 관계식은 미적분 관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경우보다 복잡하게 변형이 됩니다. 게다가 이 전기장이라는 물리량은 벡터량입니다. 그런데 V는 스칼라량이죠.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지금 미적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리만 바꾸는 건데도 조금 새로운 물리량이 도입이 됩니다. 전기장은 전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전기장을 적분했을 때 전의가 나오니까 전기장은 전의를 미분해서 얻으면 됩니다. 미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스칼라량을 미분해서 벡터량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호는 서로 간에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미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분 연산자입니다. 미분 연산자라는 것은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의 벡터 표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스칼라 함수가 있을 때 이 스칼라 함수를 미분을 해서 X 성분과 그리고 Y 성분, Z 성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벡터의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전기장과 전의 사이의 관계식에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때 이 라운드는 편미분에 해당이 됩니다. 벡터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스칼라 함수 V를 X 성분으로 편미분을 해준 걸 X 성분에 적어주고 Y 성분으로 편미분을 해준 것을 Y 성분에 적어주면 됩니다. 또 Z에 대해서 편미분 해준 것을 Z 성분으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편미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Z에 대해서 편미분하겠다 그러면 미분을 할 때 X, Y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편미분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대체로 그 전기장이 X에 관련된, 즉 X 하나만 관련된 성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편미분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정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적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X 성분으로 주로 나타냈던 전기장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 수식은 이런 형태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미분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미분 연산자 V에서 마이너스 붙여서 전기장을 얻었던 것을 X 성분만 또 표현을 해보면 그냥 전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바로 전기장의 성분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배울 내용은 이 마지막 수식만 있어도 다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전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기장을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도 되고 또 내가 전공에서 어차피 배울 거라면 이 전자기학과 관련 있는 전공이라면 이 부분에서 그냥 살짝 공부를 하고 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다소 어렵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V값이 X제곱분의 2AKQ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쌍극자의 전의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때 마지막에 V와
E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V는 계산을 했는데 전기장을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V 값을 제가 여기다가 다시 적어 본 것입니다. 이 값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V가 지금 X만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되거든요. 여기서 A 값도 고정된 값, K는 콜롱상수니까 고정된 값, Q도 고정된 값입니다. X에 따른 V 함수를 표현한 건데요. 전기장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V 자체가 X만의 함수였기 때문에 전기장도 X 성분만 남게 됩니다. 어차피 Y나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도 없으니까 그 값 자체가 당연히 전기장에 X 성분만 존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럴 때는 그냥 간편하게 마이너스 dv dx 이렇게 그냥 v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결과를 얻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x 3승분의 4akq 미분하면 x제곱분의 1 미분하면 x 3승분의 1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대부분이 이런 형태를 많이 이루고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v가 x의 함수이고 또 이 함수를 쉽게 미분해서 전기장의 x 성분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v가 이렇게 x만의 함수가 아니고 x, y, z 모두의 함수일 경우에만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할 때 전기장은 x, y, z 성분을 모두 갖게 되고 또 벡터 형태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 전기장의 성분은 v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이때 y, z는 상수가 되겠죠. 그것을 x축 성분으로 하고 또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그것을 j2성분으로 하고 또 v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그것을 k성분으로 이렇게 두면 전기장 벡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어떤 영역에 전위가 다음과 같이 5x-3x 제곱 y, 2yz 제곱 이런 식으로 x, y, z의 함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영역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기장은 마이너스 미분 연산자에 해당되는 이 기호를 우리가 뒤에 스칼라 함수가 붙으면 그레디언트 v, 기울기 연산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간편하게 미분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미분 연산자가 뒤에 어떤 함수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제가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전기장을 계산해보는 연습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X성분은 이렇게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Y성분은 Y에 대해서 Z성분은 Z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때 YZ는 상수 취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해서만 미분해보면 5X는 5가 되고 3X제곱 Y에서 3과 Y는 상수 취급을 해주시고 따라서 6xy 그리고 마지막 항에는 x성분이 없으니까 0. 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제가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y성분이 있는 게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죠.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3x제곱 두 번째 항은 플러스 2z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z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항을 살펴보면 이 세 번째 z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항은 첫 번째랑 두 번째 항에 z가 없으니까 마지막 이 부분만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되고 4yz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yz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기장을 성분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또 IJK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내가 전기장을 어느 지점에 있든 X, Y, Z가 어느 값을 가지든 그 지점에서 모든 지점에서
전기장의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좌표가 1, 0,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점 P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x는 1, y는 0, 마이너스 2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x는 1, y는 0이니까 첫 번째는 그냥 마이너스 5y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j 앞에 있는 성분을 보면 z가 마이너스 2였고 x가 1이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j 성분 살아남겠네요. 자, 마지막은 마이너스 4yz인데 y가 0이니까 주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전기장은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5j가 되겠습니다. 또는 성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0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이때 우리의 질문은 전기장의 크기였으니까 전기장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5의 제곱이어서 5 루트 2 뉴턴 퍼 쿨롱 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전위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미분 연산자 자체를 공부하기 어렵다면 전기장의 S 성분은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얻는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연속적인 전화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의 전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적인 전화분포에 의한 전위는 사실 전기장 할 때 비슷한 유형의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전화분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점전화가 하나 있는 경우에 이 점전화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를 계산하는 식을 써보면 P라는 지점에서의 전위는 K, R분의 Q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점이 점전화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각각의 점전화가 만들어내는 전위를 하나하나씩 계산한 다음에 모두 더해주는 형태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점전화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연속적인 전화 분포가 만들어내는 P라는 지점에 만들어내는 전위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속적인 전화 분포에서도 똑같이 예를 들어 DQ1이라는 하나의 미소 조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 DQ1에서 R1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 또 DQ2에서 R2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 DQ3에서 R3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 등등 계속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V는 KR1분의 DQ1 플러스 KR2분의 DQ2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고, 우리가 이걸 연속적인 전화분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더해줄 때 적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KR분의 DQ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 수식을 연속적인 전화분포에 의한 전위를 계산하는 수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원천 전하에서 점 P까지의 거리,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적분을 할 때 우리가 오류 없이 거리를 잘 계산해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원천 전하라는 것은 DQ1, DQ2, DQ3를 의미하는 거고, 점 P는 내가 알고 싶은 전위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지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학생들이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원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속적인 전화분포의 전위를 계산하는 수식은 KR분의 DQ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림처럼
반지름이 r이고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인 균일하게 대전된 원판이 있다고 했을 때 원판의 중심축에서 거리가 그림에 표현된 x만큼 떨어져 있는 점 P에서의 전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경우에 적분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도록 해결을 해 주어야 할 건데요. 지금 그림에서 이 원판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눌 때 지금 우리가 전기장 했을 때처럼 이렇게 원의 하나의 고리처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리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으로 결정했던 이 r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전위를 계산하는 수식에 r'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은 원천 전하에서 점 P점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될 거고 원천 전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빗금진 부분에 있는 거죠. 한 지점을 선택해서 원천 전하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점까지, 즉 점 P까지의 거리가 파란색 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심축에서 P점까지의 거리가 x였고 또 내가 지금 잘게 쪼개고 있는 원 T의 조각의 반지름이 스몰 r이니까 파란색은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는 길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값을 이용해서 적분식을 변형해보면 k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dq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부분도 앞서 했었는데 이렇게만 놔두면 적분이 안 되니까 이 밀도를 이용해서 dq를 적분이 가능한 함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전하 밀도는 현재 시그마로 주어져 있습니다. 시그마라는 것은 면적분의 전하량인데 내가 빗금진 부분, 즉 dA라는 면적분의 그곳에서의 전하량 dQ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금진 부분을 우리가 잘라서 쭉 펼치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πr이고 또 이 세로의 길이는 dr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길이가 2πr 플러스 dr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dr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면적의 크기는 2πr 곱하기 dr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dq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dq를 변형해 주면 되는데요. 자, 그럼 dq 대신에 적분 k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2πr dr로 dq 대신에 2πr 곱하기 dr, 시그마 2πr 곱하기 dr로 변형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변수이고 어떤 것이 상수인지 명확히 인지를 하고 가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 검은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R의 크기는, 반지름의 크기는 계속해서 바뀌는 값이 되니까 R이 변수가 되는 거고 X는 축에서부터 원의 중심축에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니까 이 값은 그냥 상수값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R이 변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나머지가 쉽게 풀릴 수가 있겠죠. 상수인 값들을 다 꺼내주면 2파이 k 시그마 꺼내주고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 dr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이 스몰 r 값은 제일 작을 때가 0이고 제일 커졌을 때가 원판의 반지름 라지 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적분표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r제곱은 뭐 다른 t값으로 치환을 해서 er, dr은 dt 뭐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k 시그마의 r제곱, 라지 r제곱 플러스 x제곱에 2분의 1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적분을 해보시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하나를 더 묻고 있는데요. 전 P에서의 전기장의 X 성분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전기장의 성분은 전위를 미분해서 얻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V값을 이미 다 계산을 했으니까 X의 함수로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미분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미분해서 정리하면 2파이 K 시그마 1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X제곱의 2분의 1승분의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위를 이용해서 전기장도 계산해보고 또 연속적인 전화분포에 의한 전위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위는 전기장보다는 조금 쉽게 계산이 되고 있죠. 벡터가 아니다 보니까 훨씬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위를 계산하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정전기적인 평형 상태에 있는 도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형 상태의 도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가우스 법칙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전위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전기적 평형 상태의 도체라는 것을 공부해 볼 텐데요. 여기 도체가 있습니다. 이 도체라는 물질은 특히 좋은 도체일수록 이 안에 물질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전하, 즉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체 내부에서 이 전하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하들이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알짜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자들이 막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그 도체를 정전기적 평형 상태의 도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형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역학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어서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자계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전기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 정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이 도체는 4가지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4가지를 써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도체가 꽉 차 있거나 전하로 꽉 차 있거나 혹은 비어 있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도체 내부의 전기장 값은 항상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우스 법칙 할 때 도체랑 부도체 문제 풀 때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얼마인가요? 물어봤을 때 제가 가우스 법칙을 쓰지 않고 그냥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평형 상태 도체의 첫 번째 성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성질은 고립된 도체에 생긴 과잉 전하가 있다면 과잉 전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과잉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한다. 과잉 전하들은 도체 표면에만 분포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다. 플러스가 더 과잉 전하가 생겼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깥쪽에만 분포하고 안쪽에는 전하들이 분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체나 부도체 문제의 차이점인데요. 부도체는 안부터 바깥쪽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죠. 과잉 전하들이. 전하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부도체 문제인 거고 표면에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체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로 표면 전하 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의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다 이렇게 내가 전하 밀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도체 표면에서 바로 바깥쪽, 안쪽은 전기장이 0이다라고 했죠. 안쪽은 0인데 이 바로 바깥쪽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어느 지점이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고 방향은 도체 표면의 수직한 방향, 표면이 있으면 이 표면의 수직한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성질은
우리가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를 예를 들 건데요. 평평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전하가 뾰족한 부분에 더 밀집되어 분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로 표현을 할 때는 도체의 표면 전하 밀도는 면의 곡률 반지름이 가장 작은 곳, 그냥 뾰족한 점이라고 해도 되겠죠. 뾰족한 곳에, 뾰족한 점에 더 많이 분포한다 라는 거죠. 뾰족한 점이 표면 전하 밀도가 더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성질을 각각 다 증명해 보일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만약에 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 전자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면 평형 상태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평형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과행 전하가 도체 표면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곳에도 분포한다 그러면 내부에 전기장이 생기게 될 거고, 내부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말은 도체 내부의 전자들이 움직인다 라는 말이 될 테니까 역시 두 번째도 같은 이유로 도체 표면에 균일하게 골고루 분포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표면에만 분포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이것도 가우스 법칙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평면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기둥의 형태로 우리가 가우스면을 잡아준 다음에 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을 계산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때 전기장의 크기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체로 가게 되면 도체의 경우에는 내부 쪽이 전기장이 없죠. 따라서 똑같이 원기둥의 형태로 이렇게 가우스 면을 잡아도 실제로 통과하는 쪽은 위쪽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간단하게 얼른 해보면 이 도트 DA가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이렇게 써지는데 이 곱하기 면적 중에서 면적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다른 면은 다 통과하는 전기장이 없으니까 이 A는 입실론 제로분의 A 시그마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A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지워주게 되면 남는 것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을 이 면을 무한히 확장해서 다음과 같은 평면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대략적으로 전기장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도체에서의 표면 전기장은 종종 이용이 되곤 하니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라는 것을 같이 응용을 해주면 쉽게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뾰족한 점에서 표면 전하 밀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도체의 이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있는 도체의 전기장과 전위를 분석한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형 상태에 있는 도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체의 전하량은 Q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전기장과 전위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전기장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전기장은 내부에서 항상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기장은 0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쿨롱의 법칙이나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많이 계산해 보았는데 외부에서는 KR제곱분의 Q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 전기장을 통해서 전위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전위는 외부에서 KR분의 Q 이렇게 주어지죠. R이
라지 R보다 큰 지점에서의 전위는 K, R분의 Q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전위차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델타 VAB 값이 존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위는 전기장이 있는 곳에서 말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기장이 있는 곳에서 전위차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 델타 VAB 값이 존재해 버리면 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 전하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역시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거가 되겠죠. 우리는 전하가 이동을 하면 안 되는 평형 상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A와 B라는 지점이 있을 때 이 A, B 두 지점에는 전기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전위차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델타 VAB 값은 0이 되어야 하고, 도체 내부라면 내부의 어떤 지점이든 내부의 어떤 A, B 지점이든 항상 전위차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모든 지점에서, 내부의 모든 지점에서의 전위는 같아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이 스몰 r이 라지 R이 되는 기점으로 내부까지 모든 지점에서의 전위는 다 동일한 K 라지 R분의 Q라는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스몰 r이 R보다 작은 곳에서의 전위값은 K 라지 R분의 Q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뾰족한 곳에서 더 많이 분포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그림은 도체가 쭉 펼쳐져 있다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예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도체구가 반지름 R1, R2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역시 평형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Q1, Q2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평형 상태에 있으려면 어찌됐든 간에 이 Q1과 Q2가 만들어내는 전위, 즉 양쪽 도체구의 전위는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할 겁니다. 전위차가 생기면 전기장이 생겨버리므로 그건 평형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는 등전위 선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전위값은 하나만 가져야 하는데 이때 이 값이 첫 번째 도체구에서 만들어진 전위라도 또 두 번째 도체구에서 만들어진 전위라도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도체구에서의 전위값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조금 전에 살펴봤죠. 도체구는 전체 반지름의 크기로 전위를 결정해주면 내부까지 싹 다 동일한 전위값을 가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전하 분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기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전기장의 비율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E2가 만들어내는 두 번째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KR2 제곱분의 Q2 이렇게 될 거고 첫 번째는 KR1의 제곱분의 Q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KR1분의 Q1이 V라는 것을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바꿔보면 R1분의 V 또 R2분의 V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V는 동일하니까 이렇게 R1분의 R2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장의 크기의 비율은 구의 반지름 비율과 반비례하고 있는데요. 전기장은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뾰족한 곳에, 즉 아까 잠깐 그렸었는데 뾰족한 곳, 반지름이 작은 곳에 전기장이 더 세다라는 거니까 뾰족한 곳에 더 전하가 많이 분포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관련된 네 가지의 정의를 좀 간편하게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엄밀하게 유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네 가지가 전부 등전이 선의 개념, 즉 전이차가 내부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과 내부에서 전기장이 0, 바깥쪽에만 전하가 분포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함축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질 네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과 결합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있는 구 문제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2Q로 대전되어 있는 안쪽 반지름이 B이고 바깥쪽 반지름이 C인 도체 구 껍질이 있습니다. 지금 진하게 칠해진 비금치고 있는 이 부분이 구 껍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 껍질, 즉 반지름이 B 안쪽인 곳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다가 제가 반지름이 A인 부도체 구를 넣어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도체 구와 도체 구 껍질 사이는 비어 있는 상태를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표시되고 있는 1, 2, 3, 4번의 각 영역에 대한 전기장을 구하고 그리고 각각 구 껍질의 전하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우스 법칙을 적어볼까요?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 곱하기 면벡터는 입실론 제로분의 가우스면 안에 있는 전하량, 알자 전하량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 경우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번은 부도체구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우스면을 구의 형태로 모두 잡아줄 텐데 이때 가우스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R 값이 0보다 크고 A보다 작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R은 가우스면의 반지름, 내가 임의로 잡을 가우스면의 반지름을 의미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에다 표현을 해보면 A보다 작은 곳에 이렇게 9의 반지름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한번 문제를 푼 적이 있는데요. 부도체구 내부의 전기장을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풀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표현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부도체구 내부에서는 반지름 아래에 비례하는 값을 가지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도체구 내부의 전기장을 유도해보면 더 좋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 부도체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반지름 아래에 비례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두 번째는 R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R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경우엔 가우스 면을 역시 구의 형태로 잡을 건데 지금 그림에 이번 영역에 이미 그려져 있죠. 이런 형태로 가우스 면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쓰면 2 곱하기 4파이 R의 제곱 이게 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과 면벡터의 방향이 다 일정한 지금 다 구의 형태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구의 가우스 법칙 적용하는 걸 다시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전체 가우스면 2번의 점선진 이 부분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량은 Q니까 라지 Q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서 따라서 전기장은 K R 제곱분의 Q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어느 영역이냐면 바로 R이 B보다 크고 C보다는 작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B보다는 크면서 C보다 작은 영역은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바로 지금 빗금치고 있는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은 현재 도체 구 껍질이라고 문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체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도체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항상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가우스 법칙을 풀지 않더라도 전기장은 0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R이 C보다 큰 영역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림에 표현을 해보면 제일 바깥쪽에다가 가우스면을 이렇게 그려서 완전 바깥쪽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네 번째 경우에는 R이 C보다 큰 영역에 해당이 되고 이 영역의 문제를 우리가 다른 형태는 그래도 다 풀어봤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처음 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부 구 모양을 하고 있고 전화 분포들이 그리고 내가 가우스 법칙에서 잡은 가우스면도 구의 모양이니까 가우스 법칙의 왼쪽 강 이 도트 DA는 지금 파란색 점선 친 제일 바깥쪽 점선 친 부분에 전기장은 상수값, 모든 것에서 전기장은 같고 또 내가 가우스면에 표면적을 계산해보면 4파이 R의 제곱일 거고 전기장의 방향과 그리고 면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모두 동일할 테니까 그래서 코사인 0도를 곱해줘서 그냥 2 곱하기 4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다 됐고 오른쪽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인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전하가 들어있는가 살펴봤더니 제일 안쪽 부도체 구에는 플러스 Q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도체 구 껍질에는 마이너스 2Q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R자 전하는 Q-2Q가 되겠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될 테니까 네 번째 영역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즉 마이너스 K R 제곱분의 Q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치 제일 멀리 바깥쪽에서 보면 그냥 마이너스 Q 전전하 하나가 있는 것처럼 전기장의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구 껍질의 전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껍질의 전하 분포를 묻는다라는 말은 지금 이 문제에서 뭘 알길 원하는 거냐면 이 3번 이 영역에서 그 안에 전하들이 어떻게 분포를 이루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3번 영역을 띄어다가 좀 확장해서 다시 그려보면 제일 바깥쪽 면이 여기 그려지는 거고 안쪽 면이 그려집니다. 이때 이 안쪽 면까지의 반지름이 B가 되는 거고 바깥쪽까지가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도체 내부, 지금 검정색 빗금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내부의 전기장은 0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체 구껍질에 있는 전하를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2Q로 대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에 안쪽, 제가 말하고 있는 안쪽은 R이 B인 지점이 되겠죠. 안쪽과 바깥쪽의 각각의 전하량이 어떻게 되겠느냐? 바깥쪽은 R이 C인 지점이 될 겁니다. 자, 이 곳의 전하는 어떤 식으로 분포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부, 도체구 내부에서 전하량은 0이라는 사실은 정전기적 표면상태 성질에서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표면에만 분포한다 라고 했으니까 안쪽 표면이나 바깥쪽 표면에만 분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볼 거냐면 앞서 했던 3번 영역에서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3번 영역에서 전기장은 0이죠. 사실 계산할 게 없는데 가우스 법칙을 적어보면 이 도트 DA가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오른쪽 항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이렇게 되는데 즉 이 말은 3번 영역의 가우스면을 잡았을 때 Q인이 R자 전하량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제가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았을 때 이 가우스면 안쪽에 있는 총 전하량, R자 전하량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R자 전하량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R자 전하량은 안쪽에 있는 전하량, 도체 구껍질 안쪽 표면에 있는 전하량과 부도체 구의 전하량이 되겠죠. 부도체 구도 현재 파란색 점선 안에 들어있으니까 부도체 구의 전하량을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 따라서 안쪽에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Q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안쪽에 있는 전하량이 결정이 되면 바깥쪽은 쉽게 결정이 되죠. 바깥쪽은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우리가 안쪽에 있는 전하량, 도체구 껍질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전하량을 더하고 그리고 내부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마이너스 2Q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Q 안쪽이 마이너스 Q이고 바깥쪽은 내가 지금 계산하려는 값이고 내부는 0인데 더했을 때 마이너스 2Q가 되어야 하니까 바깥쪽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Q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겠죠. 즉 안쪽에 마이너스 Q, 내부 비어있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Q가 차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Q로 대전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우스 법칙과 평형상태의 성질 등을 이용하면 복잡한 형태의 문제도 전화 분포까지 알 수 있고 전기장도 손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위와 관련된 그리고 정전기적 평형상태와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기장과 전위, 전하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운 내용이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식들을 정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시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테니까 또 각자 스타일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전화가 하나 있는 경우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이 점전화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배웠습니다. 또 이 전기장과 더불어서 전위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죠. 즉, 이 수식은 이 세 가지 형태는 사실 무엇을 배운 거냐면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힘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했고 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즉 대상에 대한 힘과 에너지를 배운 상황인데 전자기학의 특징은 힘과 에너지는 두 개의 전하가 필요한데 하나의 전하만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될 건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기장과 전위의 개념까지 나온 것입니다. 자, 이걸 모아서 우리가 배웠던 수식을 이 표 안에 한꺼번에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순서대로 적어본다라고 하면은 전기력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전기력은 우리가 전하가 두 개 있을 때 쓰여질 수 있는 수식이긴 하지만 적어보면 K, R 제곱분의 Q1, Q2, R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전기력에서 어떤 수식을 얻었느냐면 전기장이라는 수식을 얻었습니다. 전기력과 전기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들 수식도 적어보면 전기력은 전기장에 전하를 하나 곱해야 얻을 수 있는 수식이죠. 또는 전기장은 전기력을 시험 전하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전기장식을 유도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장은 K, R 제곱분의 Q, R 벡터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스몰 q가 원천 전하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기장과 전기력 사이에 나오는 이 스몰 q가 시험 전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걸 배웠냐면 전하를 알면 전기장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전기장을 알면 전하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이 배웠습니다. 전기장을 알 때 전하를 계산하는 수식은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E.DA, 즉 전기장을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알짜 전화, 원천 전화가 무엇이었는지, 이 전기장을 만들어낸 전화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활용하진 않고 보통 내가 전기장을 계산하는데 더 많이 활용을 하곤 했죠. 그래서 전기장을 계산하는 수식이 쿨롱의 법칙뿐만 아니라 가우스 법칙도 있는 형태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많이 계산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여력이 된다면 저는 점전화 하나만 있을 때의 전기장 계산 수식을 적어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전화가 있을 때 또 연속적인 전화 분포를 이루었을 때 수식까지 다 적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전이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스칼라량인데 이 위치 에너지가 K, R분의 Q1, Q2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었죠. 전하가 2개 있을 때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로부터 전하가 하나 있을 때의 전위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이 역시 존재했었죠. U는 QV라는 관계식이 존재했었고 V는 Q분의 U라는 관계식이 존재했습니다. 이 둘이 나타내는 바는 2개 있을 때 계산한 에너지를 하나만 있을 때 그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마치 전기력과 전기장 사이의 관계식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점전화 하나 있을 때 전위값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점전화가 하나 있을 때의 전위값 V는 K, R분의 Q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V를 알 때 Q를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식은 조금 복잡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전공으로 배우게 되면 이 부분까지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은 수학이 들어있어서 제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전기장과 전위 사이의 관계식이 있는데요. 사실 전위를 처음 유도할 때 이 전기장과 전위 사이의 관계식으로부터 유도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써볼 텐데요. 만약 내가 전기장을 알고 있다면 전위를 찾아낼 수 있을까인데요. 찾아낼 수 있었죠. 바로 V는 마이너스 E.ds 이동 경로를 따라서 전기장을 적분해주면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전위가 되었습니다. 또 이 수식은 간단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수식으로는 V의 크기는 크기의 부분을 제가 생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크기는 헷갈리시면 절대값 기호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V는 ED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간단한 경우의 경우 전기장이 균일할 때 이때 전기장과 전위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해 본 건데 사실 이 수식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는 하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수식은 전기장을 선적분해서 전위를 계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내가 전위를 알 때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전위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는 수식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전기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미분 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수식의 형태로 표현해 보면 X 성분만 표현해 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X는 마이너스 dx분의 dvx 이렇게 미분의 형태의 마이너스 붙이는 값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역학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힘과 에너지 사이에서 관계식이 또 존재를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었잖아요. 그리고 1이 곧 에너지였던 것처럼 힘과 에너지 사이에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이게 전자기학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다루진 않았지만 역학에서 한번 했었으니까 이 수식을 여기다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값은 힘을 선적분해서
얻었었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됐죠. 그래서 전기장과 전이 사이에도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였고, 또 힘은 위치 에너지를 미분 연산자를 통해서 벡터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즉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사실 잘 외우고 있는 수식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중력의 경우 마이너스 mg,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를 붙이진 않았었지만 원칙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mg면,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mgh, mgy 이렇게 표현돼서 서로 미적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장과 전이가 미적분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힘과 에너지 사이에도 미적분 관계가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kx라는 용수철 배울 때 나왔던 탄성력의 경우에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으로 주어졌었는데요. 이때 힘을 적분하면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또 위치 에너지를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탄성력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kx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힘과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사실 역학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같이 어차피 수식이 나왔을 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gh가 미적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또 kx와 2분의 1 kx제곱이 미적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힘에 해당되는 전기장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전이가 서로 미적분 관계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기학 부분에서 나왔던 중요한 수식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 외에 더 많은 수식들이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추가로 더 정리를 해보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기장과 전이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